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뛰어난 엔진 기술. 2. 중국과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 3. 한국 특수 디자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의 엔진 독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대형 선박 엔진을 국산화하면서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추진체계를 탑재한 군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대한민국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엔진인데요. 첨단 기계공학의 정수인 엔진은 우수한 인재와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면 쉽게 손을 댈 수 없었기에 엔진 독자 개발은 제 아무리 한국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박 엔진이 문제였습니다. 한 척에 최대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컨테이선 등 엄청난 규모의 선박을 움직여야 하는 선박 엔진은 한국이 감히 손댈 수 없는 고등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엔진의 구입이나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선박용 엔진을 구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외화가 유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엔진 종속을 벗어날 수 없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면서 차근차근 엔진 독립의 발판을 닦았습니다. 이를 통해 2000년 첫 국산 선박 엔진인 힘센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했는데요. 그 결과 신형 힘센 엔진이 2021년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 개발이 성과를 거두면서 이 정도면 한국이 군함에 쓰일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두됐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디젤 엔진과 대형 전투함에 쓰이는 가스 터빈 엔진은 완전히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용 엔진 개발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모두 군용 엔진은 만들 수 없다고 고개를 저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선박용 엔진에 쓰이는 연료가 천연가스, 수소 암모니아 등으로 변화하고 전기 추진체계 IP가 군함 추진체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기존 엔진 업체들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틈새가 생긴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개발진이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을 가스터빈 코어부의 개발을 기어코 성공하면서 엔진 국산화의 바람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용 엔진의 국산화와 이를 이용한 완전 전기 추진체계 IF 개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진은 만족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검증된 라이선스 엔진을 이용해 차분히 노하우를 쌓아왔고 빠르게 차세대 추진체계를 개발 중인데요. 이 새로운 추진체계가 우리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KDDX에 탑재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이라는 사실은 알아도 선박 엔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군함의 추진체계가 바뀐 것이 뭐가 대단한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선박용 엔진에 얽힌 여러 비화와 KDDX용 통합 전기 추진체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현대중공업은 신형 고성능 힘센 엔진 H32C25기가 첫 납품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기존 엔진에 비해 출력이 20% 높고 연비가 크게 줄어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힘센 엔진은 첫 국산 선박 엔진으로 선박의 전력을 책임지는 발전기를 구동할 때 쓰는 발전기용 중형 엔진입니다. 지난 과거 2000년 처음 한국이 엔진을 개발했을 때는 디젤 엔진뿐이었으나 최근에는 천연가스, 메탄,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연료 엔진 등 거의 20여 종에 가까운 파생형이 세계 각지에 1만 4천 기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천 척의 선박이 한국이 개발한 힘센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진 개발사를 살펴보면 자랑스러움에 앞서 짠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제 막 가난을 극복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나름 산업을 육성했지만 선진국 문턱조차 닿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술력도 변변찮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우리 조선기업들은 배를 만들 때 선박 엔진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했고, 이로 인한 외화 손실과 기업 이익 감소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선스 생산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기술료와 간섭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엔진 개발사의 불호 때문에 기껏 성사된 계약이 파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외국 기업들의 갑질에 폭발한 우리 기업들이 국산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막 세계의 문제로 급부상하던 환경 이슈와 연료 효율 증대를 위해 여러 분야의 국내 연구진이 힘을 합쳤습니다. 목표는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둔 고감도 하이터치 엔진의 개발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점검이 쉽고 간단한 개방적인 구조의 설계, 환경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둔 친환경 설계 등을 고려해 엔진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힘센 엔진이 탄생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센 엔진이 완성되자 국내 선박 엔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STX 엔진, HSD 엔진, 두산중공업 등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 선박용 엔진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특히 중형 선박용 엔진은 한국이 거의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LNG와 메탄올 등을 경유와 같이 쓸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최대 출력 36,000마력의 디젤 LNG 이중연료인 힘센 엔진 H54DF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수소와 암모니아 등을 이용해 탄소 배출과 황배출 등 여러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으면서 성능은 더 우수한 신형 이중연료 엔진의 개발이 막바지입니다. 짧은 사이에 이렇게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한국산 선박 엔진이 성과를 거두자 우리 개발진 내에서 이 정도면 군함에 쓰일 국산 엔진도 만들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현재 한국이 생산하는 엔진 기술로 군함에 쓸 군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진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대부분 디젤 엔진입니다. 그도 그럴게 상선이 쓰기에는 디젤 엔진이 가스 터빈 엔진보다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적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정비 소요가 적습니다. 반면 가스터빈 엔진은 회전이 너무 빨라 감속용 기어 박스를 갖춰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어 박스의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쌉니다. 그래서 상선은 가스터빈 엔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함이 기준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 잠수함 같이 급작스러운 공격을 피해야 하는 군함은 설령 엔진이 꺼져 있더라도 비상 상황이 되면 빠르게 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레이더 집중 조사나 미사일 발사를 위해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써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한마디로 효율이 낮아도 회전이 빨라 가속이 쉽고 순간적인 에너지 공급에 유리한, 말 그대로 전투용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부분의 현대 군함은 100이면 102 가스터빈 엔진을 메인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연료를 아껴야 하는 평시에는 디젤 추진으로 움직이지만 급히 기동하거나 적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각종 레이더와 무장을 풀가동해야 할 때는 순간 출력이 우수하고 회전이 빠른 가스터빈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고성능 군함은 고속과 고출력을 위해 오로지 가스터빈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디젤에서 가스터빈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우리 해군의 자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입니다. 세종대왕급과 후속 시리즈인 정조대왕급은 코각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함선은 그냥 모든 엔진이 가스 터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만 평시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엔진 절반만 사용하다가 급할 때는 모든 가스 터빈을 작동해
가속력과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덕에 놀랍게도 1만 톤이 넘는 이지스함의 순간 가속력이 참수리급 고속정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조된 신형 참수리는 가스 터빈과 디젤을 같이 사용하는 코데그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박용 대형 가스 터빈은 디젤 엔진보다 항공기용 제트 엔진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구동을 담당하는 코어부가 가스터빈 엔진이기 때문이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대한민국에는 선박에 쓸만한 대형 가스터빈 엔진을 설계부터 제작까지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선기업이 만든 선박용 디젤 엔진은 군함에서 메인 엔진으로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추진이 등장했기 때문이네요. 사실 가스터빈 방식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음과 전력 문제입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가스터빈은 가속에는 유리하지만 소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스터빈만 쓰는 군함은 적 잠수함에게 추적당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코드로그 같은 하이브리드 추진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진은 평상시에는 디젤 엔진으로 모터를 돌려 움직이다가 비상시에만 가스터빈으로 속도를 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꽤 큽니다. 디젤 엔진을 스크류에 연결하지 않고 모터를 통해 스크류를 돌릴 수 있게 되면서 디젤 엔진을 군함 깊숙한 방음 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는 전기차처럼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또 디젤 엔진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덕에 현대 군함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보충함과 동시에 더 적은 연료로도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항속거리가 늘어나면서 더 큰 출력이 필요한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일석이조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이 이 코드로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고속주행을 위해 디젤에서 가스터빈으로 변환하는데 지연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을 동시에 사용해 변환 시간을 없앤 코드로그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24명 호위함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산 디젤 엔진도 충분히 군함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국산 터보팬 엔진의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진은 5,500파운드 급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음이 어렵지 크기를 늘리는 것은 쉽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튼튼한 기반도 있습니다.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전투기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우리 군함에 쓰이는 미국 지사의 LM2500 가스터빈 엔진도 라이선스 생산합니다. 그것도 한두 회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생산했는데요. 그러므로 터보팬 엔진 기술을 이용해 선박용 고성능 가스터빈 엔진을 만들 기반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친다는 이야기가 돌아 지금이라도 전쟁이 날판에 10년, 20년 뒤 나올 가스터빈 엔진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진과 군 역시 이 문제를 알고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합전기 추진체계 이탭을 적용한 차세대 구축함 KDDX가 있기 때문이네요. 통합전기 추진체계는 군함의 메인 엔진인 가스터빈까지 모터를 돌리는 발전용으로만 쓰고 오직 전기 추진으로만 배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고속에서도 저소음을 달성하고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회전수 조절을 위해 기어, 박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정비 소요가 크게 줄었고 기관실에 필요한 인력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통합전기 추진체계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인 LM2500 가스 터빈이 라이선스 생산이라 기술료가 좀 들기는 하지만 국산 디젤 발전기, 국산 전기모터와 함께 모든 체계를 국내 생산이 가능한데요.
만약 여기에 더해 더 높은 효율과 친환경성을 가진 수소 암모니아 디젤 발전기가 완성된다면 KDDX의 이팹은 세계 군함의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KDDX는 내년까지 여러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후년인 2024년부터 건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완성도를 높이고 있을 뿐 언제든 그리고 얼마든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한국의 선박 엔진과 미래 군함 추진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건조될 KDDX가 단 하나의 결함도 없이 완성돼서 대한민국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중국과 일본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초된 것처럼 보이던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프로젝트가 KF-21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얻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격에 맞으려면 항공모함이 58,000톤급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한국형 중형항모 건조 계획의 추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관영방송국이 특집으로 보도할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순동을 조이고 일본의 멱살을 잡게 될 21세기 거북선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서 공개한 논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용량을 고려한 한국형 항공모함 규모 최적화 연구라는 제목의 본 논문에서는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과 국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규모의 항공모함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기존 건조하기로 계획되었었던 한국형 경항모를 포함해 11개 국가의 19개 항공모함을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0만 톤이 넘어가는 미국의 최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부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러시아의 쿠즈네초프, 프랑스의 샤를 드골, 중국의 야오닝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항모가 포함되었는데요. 여기에 국력은 인구와 군사력이 포함된 국가역량종합 지수싱크, 경제력은 국내 총생산지 DP를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논문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항공모함의 효율성 점수가 1이면 적정 규모, 1을 넘어가면 적절한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분석 결과 효율성 점수 1을 달성한 항공모함은 8개였고 11개는 1을 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경항모는 11.062점으로 국력에 비해 작은 규모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만 톤급 경항모로는 우리나라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력에 맞는 효율적인 항공모함의 규모를 도출해냈는데요. 길이 279m, 폭 68m의 만재배 수량 5만 8,300톤급의 중형항모가 대한민국의 국력에 적합한 항공모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와 맞먹는 크기이죠. 그렇다면 이 5만 8,000톤급 항공모함의 함재기가 얼마나 탑재될 수 있을까요?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데요. 다름 아닌 프랑스의 신형 항공모함 PA2DCNS 모델입니다. 프랑스에서 차기 항공모함으로 건조하기 위해 설계되었던 모델로 5만 9,000톤급의 길이 284m, 폭 72m로 연구 결과로 도출된 한국형 항공모함의 조건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와이어를 이용하는 캐투바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KF-21 보라매를 함재기로 고려하고 있는 우리군의 요구와도 일치합니다. 프랑스는 본 항공모함에 라팔 전투기 32대, E2C 조기 경보기 3대, 해상작전 헬기 5대, 총 40대의 항공기를 탑재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군의 항공모함에도 최소 30대 이상의 KF-21N과 조기 경보기까지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함재기가 20대 정도의 조기 경보기도 탑재할 수 없었던 기존 경항모 프로젝트와 비교할 수 없는 항공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 결과에 애초에 경항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게 잘못됐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건조할 거면 대한민국의 국력에 적합하고 확실인 전력이 될 중형항공모함이 적합했다는 것이죠. 이론적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중형항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조까지 6에서 8년이 소요될 만큼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최근 중국 군함의 우리영에 침범이 잦아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해군 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침략적 행보가 계속되며 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야오닝함,
선등함에 이어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까지 진수한 중국 해군은 항모 전단을 내세워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는 횟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국방정보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군함은 260여 척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중국 군함이 우리 영해를 수시로 넘나들고 있어 진입한 횟수가 아니라 진입한 군함 수로 집계했다고 밝혀 중영해 침범 횟수는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70여 척의 활동이 포착되어 그 수가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남해에서 가장 많은 중국 군함이 포착되었으며 중국 잠수함까지 우리 영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중국 항공모함까지 우리 관할 해역에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우리 관할 해역에 각 1회 영해 기준으로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2회에 190km까지 접근했었고 지난해에는 단 1회뿐이었지만 우리 영해로 100km 가까이 접근했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회였으며 단 70km 떨어진 근거리 해상까지 진입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었습니다. 한국 해군 역시 정조대왕함을 비롯한 새로운 이지스함과 호위함들을 건조하여 전력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중국의 항모 전단에 맞서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한국이 중국 최신의 항공모함에 맞먹는 중형항모를 건조하려 한다는 소식에 중국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DX 코리아 2022에서 한국형 함재기 KF-21N의 모형이 공개되며 이를 함재기로 하는 한국형 중형항모가 건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항모 탑재, 전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연구 결과에 따라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은 의회에서 KF-21을 함재기로 하는 중형항모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중형항모 건조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KF-21N과 한국의 중형항모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에서 한국이 중형항모를 건조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KF-21 함재기 모델의 모형이 공개되었는데요. 한국제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한국산 전투기 KF-21을 함재기 버전으로 개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관계자는 F-35B를 함재기로 바로 운용할 수 있지만 유지 비용도 비싸고 무장 탑재량도 적고 비행거리도 너무 짧다고 답했는데요. 한국에서 자체 생산한 전투기인 KF-21은 이미 7월 19일 충남 사천공군 기지에서 초도 비행을 마쳤습니다. 당일 30분 동안 비행을 했으며 순항속도로 비행했지만 초음속 비행도 가능합니다. 평면도를 보면 KF-21N은 기본 모델에 비해 날개 크기를 키워 양력이 커진 모습입니다. 이제 항모에서도 이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F-21N의 재원을 살펴보면 경항모와는 맞지를 않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경항모를 중형항모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결국 KF-21N은 수직이 착륙이 불가능해서 경항모에선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심각하게 뒤처진 육상자위대와 달리 해상자위대는 전력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한국의 경항모 건조 계획이 좌초되었다는 소식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비웃고 있었는데 일본도 가지지 못한 중형항모를 건조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기가 죽은 듯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특히 육상 무기는 계속해서 팔리고 있고 K9 자주포는 베스트셀러, K2 전차는 레오파르트 1을 잡고 EU 표준 전차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다른 육상 무기도 그만큼 팔리고 있고 개선점을 발견해 기술을 축적하고 있기도 하지. KF-21이 저렴하다면 그리펜 전투기의 자리를 빼앗으며 많이 팔릴 것 같아. 무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은 정말 국제적인 세일즈에 뛰어나. 일본은 한국의 이런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은 2000년대 들어 T-50 훈련기로 미국 업체들의 협력을 얻어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을 손에 넣었다. 서서히 노력하면서 힘을 기르고 있었어. 일본 방위성이나 관료 조직은 문과 출신이 으스대며
효율이 떨어지고 수출도 안 되고 기술자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T-50은 설계를 미국 로키드 마틴에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스스로 제트 엔진조차 만들 수 없는 나라에 무슨 기술이 있다고? 한국산 좋은 점은 가격밖에 없잖아. KF-21을 누가 사가겠어? 언제부터 일본은 무기 수출을 할 수 있게 됐었어? 이미 한국은 여러 가지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 무기에 관해서는 일본을 오래전부터 추월해 저쪽은 이미 전투기의 시제기가 하늘을 날고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양산하고 수출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술 실증기만 있고 차기 국산 전투기는 아직 설계조차 완성되지 않았어. 어떻게든 흡잡아보려 애쓰는 이들도 있지만 결국 무기산업에서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현실을 대부분 알고 있는 듯합니다. KF-21이라는 성공한 문기 프로젝트 하나로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의 전력까지 비약적으로 증강시킬 기회를 얻었습니다. 향후 KF-21N이 탑재된 중형 항모가 완성된다면 우리 해군에 무너지지 않는 중추가 되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을 누빌 21세기 거북선의 등장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